목련꽃 그늘 김하인 2권 두 번째 시간 손 새소리마저 푸르러지는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였다. 재미는 독서실로 가기 전 오랜만에 산책과 여유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동네 중국 성당을 찾았다. 1993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하늘은 서울 하늘이라 믿겨지지 않을 만큼 청명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파랬다. 통통 살이 찐 햇볕은 마치 씨앗처럼 빛이 익어 열매처럼 토돌토돌 대지에 떨어져 내렸다. 그 별 몇 개를 얼굴에 맞아도 따뜻한 느낌이었다. 중곡동과 면목동을 내려다보고 있는 용마산은 실록으로 지푸르렀다. 바람결엔 달콤한 아카시아 향이 배어 있었다. 거리에 늘어선 나무들이 연두빛에서 두터운 녹색으로 싱싱한 옷을 갈아입는 소리를 냈고 잎새는 가볍게 바람결에 팔랑거렸다. 언제나 그래왔듯 성당 정원에 선 재미는 등나무 옆에 선 소녀상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른 듯 했지만 한결 키가 쑥 자라오른 그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다. 학교는 퇴계로 근처에 있는 D고등학교. 근처엔 엠베서더 호텔이 있고 장충 체육관과 장충단 공원이 있다. 애견센터와 영화제 작업체들이 모여있는 걸로 유명한 충무로와 명동 성당이 위치한 명동이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얼굴에 여드름이 돋고 턱 밑에 까칠한 수염이 띄엄띄엄 돋아나는 것을 빼고는 재민의 얼굴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다. 우수어린 맑은 두 눈이 더 깊고 짙어졌다고나 할까. 그리고 변성기가 끝나 약간은 굵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반에서 3등의 성적을 유지하였다. 1등은 김재원이란 친구가 도맡아 하는데 학년별 전국 학력 모의고사를 치면 전국 석차가 2, 3등이 나오는 재원이었다. 그리고 2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 송덕현이었다. 그는 지금껏 1등만 줄곧 해오다가 너무도 막강한 재원과 한반이 되어 2등으로 내려앉은 불운의 친구였다.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서울에 내노라 하는 명문가의 집안의 손자나 자식이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액 과외를 받아온 학생들이었다. 재미는 중3이 끝난 시점부터 영어, 수학 단과학원을 다녔다. 그는 고1 시절의 단기적 목표를 반내석차 2등으로 잡았다. 시험을 치면 전 과목에서 겨우 한두 개 틀리는 재원이는 도저히 무리고 10여 개 이상 틀리는 덕현이를 젖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하고 있었다. 나중에 17살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던 기억밖에 나지 않겠지만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가 중학교 시절을 끝내면서 아쉬웠던 것은 K대학 캠퍼스에서 떠난다는 거였다. K대학 부속 중학교였을 때는 인영이 누나를 캠퍼스에서 우연찮게 볼 수 있다는 기쁨 하나만으로 설레었다. 그 시절은 끝났다. 하지만 인영이 누나 집이 한 동네에 있고 한 동네에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네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가지 않는 한 그녀가 호련히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몇 달 만에 만나보는 소녀상이었다. 소녀상은 재민이가 가장 힘들어했던 서울 초반기 시절을 알고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소녀상은 변함없었다. 이젠 재민이보다 키가 작아졌고 조금 바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다소곳한 자세와 맑은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재민에게 첫사랑이 누구냐고 물어온다면 그는 답변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 이 고운 석고상 소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대학 졸업반의 아름다운 인형이 누나라고 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석고상 소녀가 무슨 여자라고 말도 안 돼 하고 웃어넘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소녀상은 그의 마음에 각별했다. 여태껏 한 번도 자신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소녀상은 변함없이 해맑았고 고운 미소를 머금었다. 손을 댄다고 해서 소녀상이 무너지거나 때가 달리 없겠지만 재미는 여전히 손을 뻗어 그 소녀상의 갸름한 얼굴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도 쉽사리 손을 가져다 대지 못했다. 그 마음이 바로 소녀상에 대한 변하지 않는 재민의 영혼이었다. 어디선가 와 하는 함성 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왔다. 그는 목을 빼들고 성당 담장 너머로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았다. 성당으로 들어올 때는 미처 못 보았었는데 맞은편 국립정신병원 큰 대문 한쪽이 활짝 열렸다. 그 열린 공간 사이 저편에서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따라 펄쩍거리며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오늘이 그날이었군. 재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국립정신병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에 소규모 체육대회를 열었다. 물론 추운 겨울 몇 달은 제외된다. 이날은 병의 정도가 가벼운 환자들도 노란 운동복을 입고 병원 이사진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뒤섞여 배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 날이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이 운동의 차림으로 많이 면회오는 날이다. 양손에 먹을 것을 싸들고 온 가족들과 환자가 서로 즐겁게 만난다. 보호자들은 줄무늬 환자복이나 노란 운동복을 입은 환자들과 잔디밭이나 벤치에 앉아 음식을 즐기는 것이다. 마치 매달 열리는 작은 봄, 가을 운동회처럼. 물론 병이 위중한 환자들은 병실에서 나올 수가 없다. 창살이 쳐진 창문 안에 선 그들은 퀭한 눈으로 바깥에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무표정하게 내다보거나 아예 창밖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무관심하게 멍하니 침대에 앉아있기도 한다. 재미는 그동안 이들의 체육대회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보는 사람도 재밌고 즐겁다. 평소 병실과 복도만 주로 오가던 환자들이 탁 트인 넓은 공간에 나와 배드민턴을 치거나 팀을 맞춰 축구와 배구를 한다. 공을 향해 펄쩍펄쩍 뛰고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정신병원이란 선입견과는 전혀 관련 없이 무척이나 쾌활하고 유쾌하다. 잔디 언덕에 앉은 재미는 잠시 그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소운동장 중간에 네트를 걸어놓고 9인조로 흰 배구공을 팡팡 허공을 향해 튕겨 올리는 그들의 경쾌한 움직임을 그는 미소 지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언제 환자였냐 부르짖듯이 노란 운동복들은 토스도 잘하고 서브도 잘 넣고 네트 위로 떠올려준 하얀 배구공에 강력 스파크를 잘도 먹인다. 팡팡 소리가 날 만큼 중간중간 흰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은 닥터나 간호사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다. 그들은 환자와 어울려 한 달에 한 번은 똑같이 즐겁다. 머리가 희끗한 의사도 공을 향해 눈동자와 몸을 굴리며 환자와 똑같은 표정과 자세로 허리를 젖힌 채 웃고들 있었다. 그렇게 세게 치면 어떻게 해? 홈런이다 홈런. 정수 아저씨는 역시 힘도 좋아. 예전엔 포크레인 했다더니 마징가 제트네. 마징가 제트? 내가? 무쇠빨 말이야. 그러면 뭐래 지는데. 이봐, 한 번에 저쪽 네트 너머로 넘기려 하지 말고 남 간호사한테 패스를 하라고.
자칭 배구 선수 출신이잖아. 맞아요. 그래야 내가 강력 스파이크를 먹여 게임에서 이기지. 내가 언제 안 그러려고 했었나? 갑자기 공이 나한테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키들거리는 웃음을 입꼬리에 단 그들은 호루라기 소리에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네트를 넘어오는 서브공을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브공은 공교롭게 무쇠팔 쪽에 가슴을 파고들었고 이크 하고 기겁을 하는 자세인 노란 운동복 아저씨는 엉겁결에 두 손을 공 밑에 받쳐 세게 밀었다. 배구공은 마치 야구공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코트 너머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다. 그 공이 재민이 앉은 곳 앞으로 통통통 굴러왔다. 학생, 공 좀 던져줘. 재민이가 그 공을 쥐어주자 노란 운동복을 입은 30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땡큐 하고 말했다. You welcome. Oh, your English very good. 그는 사람 좋은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재민에게 엄지손가락을 만들어 보인 뒤 네트 쪽으로 달려갔다. 저런 사람이 머리가 이상하다고? 재민이가 보기엔 아니었다. 거리 어디에서나 마주칠 수 있는 표정과 행동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적어도 노란 운동복을 입은 환자들은 정신병자 같은 구석이 거의 없었다. 한 세트가 끝나도록 구경을 하던 재민은 9명의 선수들이 코트를 바꾸는 사이 엉덩이를 털며 일어섰다. 병원 운동장가 담장을 빙 돌아가며 선 얼룩보즙나무 아래 벤치에는 줄무늬 환자복과 그 가족들이 얘기를 하거나 과일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의사와 여자 환자가 햇빛 속으로 데이트하듯이 산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참 평화로운 전경이었다. 몇 권의 책이 든 어깨거리 가방을 맨 재민은 독서실로 가기 위해 정신병원 현관 앞 정원을 지났다. 중앙 정문 쪽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막 틀 무렵이었다. 아니에요. 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많이 드세요? 하는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이상하리만치 그의 귀에 크게 들려왔다. 저쪽 벤치, 한 20여 미터 거리가 될까? 세 여자였다. 한 사람의 중년 여자와 갸름한 몸매의 등을 보이고 반듯하게 앉은 까치머리를 묶은 줄무늬 환자복을 입은 젊은 여자. 그리고 흰 가운을 입고 은퇴 안경을 낀 여의사였다. 의사인 그녀 얼굴은 재민에게 낯이 익었다. 그 언제였던가? 재민 자신이 비오던 날 저기 중곡성당한 소녀상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걸 본 그 여의사가 틀림없었다. 얘, 너 거기서 뭐해? 하고 그녀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물어왔었던 여의사는 줄무늬 처진 환자복을 입은 여자에게 뭔가 낮은 말로 귀에다가 다정하게 속삭였다.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빨리 오고 싶었지만 꼭 다녀올 때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스럽게 가져온 것을 벤치에다가 부랴부랴 푸는 중년의 여자. 근데 저 아주머니를 어디서 봤더라? 재미는 고개를 한번 끄덕거리곤 정문 밖을 향해 한 발을 때려 하다가 어떤 이름에 귀청이 대인 듯 발걸음을 다시 딱 멈췄다. 인영이 너 배고팠지? 엄마가 진짜 맛있는 김밥 사왔거든. 한번 먹어봐. 왜? 싫어? 인영씨, 저랑 점심 식사는 했어요. 배고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병원 밥과는 다르잖아요. 인영이? 라는 그 말에 재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재미는 그쪽을 향해 홀린 듯이 걸어갔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생이 된 뒤 재미는 그녀를 본 기억이 통 없었다. 간혹 밤늦게 공부하다가 그녀 집 앞까지 걸어와 올려다본 그녀의 2층 방 창문엔 언제나 불이 꺼져 있었다.
지금 새벽 1시니까 잠이 든 거겠지. 혹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이르다 싶으면 외출했다가 아직 오지 않았겠지. 요즘 대학 시험 기간일 텐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테지. 재미는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그녀의 집 나무문 한켠에 달린 이름이 똑같은 한 그녀가 늘 나무 울타리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재미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야, 그래, 절대로 아니겠지. 등을 보이고 앉은 저 여자 환자가 인형이 누나일 일 없어. 이름이 같을 뿐이야. 그렇게 쉼없이 되뇌면서도 재미는 불안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세 여자가 앉아있는 데서 가까운 벤치에 가방을 놓고 앉았다. 그네들 바로 옆에 벤치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다. 인형아, 그럼 김밥은 말고 바나나 먹을래? 싫다고? 그럼 이 사과는 어때? 인형아, 정말 맛 좋은 부사야. 너도 참 잘 먹었잖아. 자,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아주 맛있게 깎아줄 테니까 어서 한번 베어 먹어봐. 중년의 여자는 딸에게 깎은 사과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자 환자복 입은 여자는 그 사과를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 더 가까이 와서 보니 중년의 여자 얼굴이 재민에게 낯이 좀 익다 싶은 순간 사과를 입에 댄 그 여자가 갑자기 자신의 등 뒤를 휙 돌아보았다. 재민은 그 순간 누군가 자기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하늘 쪽으로 확 쳐드는 느낌이었다. 쌍꺼풀 진 고운 눈망울과 반듯하면서도 오똑한 코. 틀림없이 인형이 누나였다. 감정이 하나도 얼굴 위에 살아있지 않은 듯한 얼굴을 가진 그녀와 시선이 맞닥뜨렸을 때 재미는 하고 숨이 끊어진 것처럼 들이삼켰다. 지구의 자전 같은 아주 거대한 움직임이 딱 멎었다. 재미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리들이 일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일제히 탈색돼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다. 인형은 재민을 못 본 듯 했다. 얼굴을 봤지만 의식하지 못하거나 알아차렸더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녀는 다시 등을 보이고 사과를 천천히 씹어먹기 시작했다. 재미는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녀 손을 잡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는 앉은 채로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인형이 누나가 어떻게 된 거지? 그 생기 발랄하던 표정과 밝은 눈빛, 고운 미소는 전부 다 어디 가고 넋이 반쯤 빠져버린 것처럼 저렇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재미는 완전히 얼빠진 표정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거의 울먹이는 표정이었다. 믿겨지지 않았고 당혹스러웠고 무서웠고 어떤 둔중한 슬픔이 목을 조이는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재미는 남아있는 힘을 다해 부정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가로저었다. 아닐 거야. 절대로. 세상엔 닮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름마저 같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 닮았잖아. 눈에 생기가 없고 얼굴빛이 더 창백해지고 무표정한 것만 빼면 여지없이 인형이 누나야. 정말 인형이 누나라면 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표정을 지은 채 세 여자가 있는 벤치를 거너다보고 있었다. 인형씨, 그럼 어머님과 얘기 나누다가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김 간호사 보내줄게요. 그럼 어머님 또 뵙겠습니다. 여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중년 부인은 한쌓고 싸온 김밥 중 한 뭉치를 그녀 손에 떠맡겼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아무쪼록 우리 인영이를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인사를 나누고 여의사가 재민이가 앉은 방향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재민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어? 하는 표정으로 그녀는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웬일이니? 너 언젠가 우리 서로 한번 봤었지? 저기 성당 안에서. 네. 아, 안녕하세요. 그래, 그동안 키가 많이 자란 것 같네. 나랑 비슷한 것 같다. 아니, 더 크구나. 중학생? 고등학생? 고1요. 야, 그럼 남자 다 됐네. 근데 너 배고프지 않니? 우리 이 김밥 함께 나눠 먹을까? 됐어요. 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운 가슴팍에 붙어있는 아크릴 이름판에 닥터 조윤정이라고 적힌 그녀는 여유 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이미 그의 옆에 앉아 김밥을 중간에 놓고 은박지를 뜯고 있었다. 이 사람이 김어걸인가? 먹고 싶지 않은데도 막무가내로 제멋대로 있게. 재미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저기 인영이 누나가 앉아 있었다. 그것도 한자복을 입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재미는 여의사에게 묻고 싶은 게 생겨나자 닥터조를 황급히 돌아보았다. 저기, 누나 말이에요. 누구? 한인영 씨 말이구나. 왜? 네가 아는 사람이기라도 하니? 네. 어머나, 어떻게 알아? 아, 그러고 보니 네가 이 근처에 살 테니까 인영 씨와 한 동네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동네에서 본 거지? 네. 근데 저 누나가 왜 저렇게 된 거죠? 닥터조가 그의 손에 김밥 하나를 쥐어주었다. 왜 저렇게 된 거냐니까요? 그는 김밥을 내려놓았다. 인석 봐라. 대놓고 화까지 내네.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말이야. 너부터 먼저 내가 묻는 말에 답해 줄래? 그러면 나도 네 질문에 말해줄게. 그녀는 재민의 다급함에 전혀 쫓길 이유가 없다는 듯 여유롭게 턱을 쳐들었다. 김밥까지 입에 넣고 빙긋거리는 웃음과 함께 먹으면서 의사가 뭐 이래? 정신병원 의사는 다 이렇게 살짝 돌았나? 이런 여의사 선생님도 다 있군 싶었지만 재미는 끙하고 화가 치미는 것을 침과 함께 꿀꺼덕 삼켰다. 뭔데요? 그럼 빨리 물어보세요. 예전에 우리 서로 봤었잖아. 비 오던 날. 그때 너 우산을 석고장에게 왜 씌워줬었어? 차, 질문이라군. 그냥요. 아냐, 성의 없는 그런 말은 네가 한 행동에 설명이 안 돼.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해. 나쁜 뜻은 전혀 없어. 우습다거나 너희 상태가 의심스럽다던가 하는 거 말이야. 난 네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 지금껏 기억에 오롯이 남았으니까. 이를테면 내가 세상에서 본 가장 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 널 만나게 되면 꼭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 왜 그랬었냐고. 재미는 한숨부터 폭 내쉬었다. 하는 수 없었다. 인영이 누나가 왜 저렇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알기 위해서는. 재미는 부끄러움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떠듬떠듬 그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다. 두서가 없었지만 그는 솔직하게 얘기했다. 속구상을 좋아했다고?
확실히 너도 좀 이상하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래, 그랬었군. 여의사는 두어 가지를 더 물었고 재미는 짧게라도 정확히 대답했다. 그래. 그의 행동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되었다는 듯 닥터 조윤정은 미소를 띠며 재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제 차례예요. 저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렇게 된 거죠? 글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나.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마음이 깊은 병을 얻은 거지. 인영이 쪽을 건너다 본 뒤, 기석이 형이요? 정말요? 하고 재민이 버럭 소리를 내지르려는 찰나 건너편 벤치에서 한인영과 그녀 엄마가 일어섰다. 그녀의 엄마는 남은 음식을 싸든 보다리를 넣은 가방을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인영의 팔짱을 끼었다. 두 사람은 이내 재민과 딱도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나, 좋은 시간 벌써 다 보내셨어요? 글쎄, 인영이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네요. 나보고 집에 가라고요. 서운한 엄마 목소리였다. 인영은 그때까지 가야 할 방향 쪽으로만 꼿꼿하게 서 있었다. 재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인영이 누나. 인영이 누나라니. 선생님, 얘가 누구래요? 우리 인영이를 어떻게 안돼요? 아, 네. 한 동네 살고 있대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인영이 이름까지 어떻게 알지? 예, 너 어느 집에 사는 애냐? 그렇게 쉼없이 그녀 엄마가 얘기를 하는 동안 인영은 재민을 향해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고 서 있었다. 인영이 누나, 나 좀 봐요. 저 재민이에요. 아시죠?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순간적이었다. 너무나 슬프고 무엇인가에 몹시 화가 났던 재민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재민은 남자가 그녀를 만지면 공포에 가까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닥터 조에게 듣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인영이를 자신 쪽으로 약간 돌려세우며 재민 자신도 한 발자국 그녀 앞으로 갔다. 재민은 자신을 보지 않으려는 듯 턱을 하늘 쪽으로 인형이 쳐들자 그는 너무도 화가 나 두 손으로 그녀 양팔을 마구 쥐고 흔들었다. 누나, 인형이 누나, 저 좀 봐요. 제 눈 좀 봐요. 인형은 눈을 들여감고 턱을 하늘로 더 쳐들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놀라지도 않았고 아파하지도 않았고 비명을 지르거나 뿌리치며 도망치지도 않았다. 얘가 우리 인형이를 마구 잡고 흔드네. 그녀 엄마는 놀라 얼어붙었고 닥터 조윤정 또한 입을 벌린 채 재민과 인형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닥터 조는 같은 신경정신과 의사인 미경이의 조언대로 자신이 4살 배기 아들인 명준이를 병원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 그것도 아주 이쁜 옷을 입혀서. 그리고 인영이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을 소개시켜 주었었다. 인영씨, 내 아들이에요. 이쁘죠? 하고서 인영은 이쁘다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지만 장난꾸러기인 명준이가 누나 아파? 하며 손을 내밀어 뻗자 그녀는 화들짝하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지 말고 인영씨가 한 번만 안아줘요. 안 그러면 우리 명준이가 하루 종일 삐친다고요. 해도 그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래서 간신히 악수만 하게 했는데 어린 아들을 향해 뻗는 그녀 팔과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잡자마자 아프다며 바로 손을 놓아버렸다. 꾸미는 것이 아니고 그녀는 정말 아픈 얼굴이었다.
살짝 악수한 손을 다른 손으로 연신 주무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녀가 물러났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재민이란 소년이, 그것도 고등학생 1학년인 남자가 그녀 팔을 잡고, 그것도 두 손으로 그녀 양팔을 잡고 마구 흔들었는데도 그녀는 아프다는 비명을 지르거나 까무러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인형은 재민의 두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다. 단지 그녀는 잠시 슬픈 눈으로 재민이가 눈물 흘리는 얼굴을 잠시 바라본 뒤 그의 손을 풀고 먼저 앞으로 걸어나갔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방금 일어난 건가요? 그럼 이제 우리 인형이한테 그런 몹쓸 증상은 사라진 건가요? 이젠 괜찮다는 건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닌데. 그럴 리가 없었다. 닥터 존은 오늘 아침에도 그녀에게서 패닉 상태를 확인했었다. 인형이 옆으로 남자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가자 그녀는 그동안 벽 쪽으로 몸을 틀며 두 다리를 떨었다. 남자 간호사의 팔에 달린 손과 그의 몸 자체가 두꺼운 폭발물이라도 하듯. 그녀는 남자 간호사가 자신을 지나쳐 사라질 때까지 몸 전체를 와들와들 떨었었다. 닥터 조인정 자신도 방금 재민이라는 소년과 한인형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만을 짓고 있었다. 그저 놀라워하고 있었다. 재민은 그날 깊은 밤 그녀가 있는 정신병원 담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담장은 아주 높았다. 그리고 그 위에 둥근 다발형 철조망이 쳐 있었고 정문도 굳게 잠겨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녀의 병실로 가 그녀가 잠든 모습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병원 뒤편에 서 있는 용마산 위로 올랐다. 밤에 오르는 산이었지만 그리 험하고 높은 산이 아니어서 30분 정도 올라가자 정상에 닿았다. 그는 헉헉거리는 숨결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저 아래에 있는 정신병동 건물을 내려다보았다. 간절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동을 향해 오체 투지의 자세를 취했다. 내 팔과 다리와 가슴과 이마까지 땅에 붙이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인형이 누나를 낫게 해달라고, 다시 예전의 그 모습과 마음을 찾게 해달라고, 눈물을 땅에 떨구고 큰 소리로 울면서 간구했다. 재민의 정성과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아무튼 그 다음 주부터 인형에게는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됐다. 말도 곧잘했고 웃음소리가 날 만큼 유쾌하게 웃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남자 닥터의 접근거리도 점차 허용했다. 치료를 위해 남자 의사 손이 몸에 닿아도 자지러지거나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일은 점차로 약해졌고 점점 빠르게 사라져갔다. 의외로 닥터 조인정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치유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인형은 재민과의 그 일이 있은 뒤 2달 정도 병원에 더 있었다. 또 집으로 가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자 그녀는 대학교라는 사회에 다시 복귀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였다. 어느 날 닥터 조윤정은 직장을 나와 퇴근길에 성당에 들렀다. 그녀는 등나무 근처에 있는 소녀상을 바라보고 그제야 인형이 KO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해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소녀상이 모아진 기도하는 두 손. 소녀상의 그 자세가 재민에 대한 기도인지 재민이 인형이를 향한 기도인지 알 수 없지만 저처럼 간절한 자세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닥터 존은 예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소녀상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던 소녀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자신의 가슴에 오래도록 선명히 남아있을 수 있었는지를. 그 이후 또 다른 변화 한 가지. 재미는 공부에 한층 더 치열해졌다. 그는 이젠 더욱더 의사가 될 필요성이 갑절로 생겼다. 의대에 들어가는 일은 그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거였지만 이젠 의대에 들어가는 일은 그녀를 자신의 힘으로 낫게 하고 돌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미는 인영이 누나가 많이 나아서 자신의 집 2층 방에 다시 불을 켜놓고 예전처럼 피아노를 치거나 공부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더욱더 코피를 쏟으며 공부를 했다. 기석형의 죽음은 분명히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하지만 재미는 그런 생각에 그리 오래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쨌든 반드시 의대에 들어가야만 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자신이 공부하다가 죽더라도 의대에 진학하는 꿈을 기필코 이뤄내야만 했다. 다시는 인영이 누나를 아파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다시는 그 누구라도 그녀가 정신병원에 갈 만큼 슬퍼할 일을 만들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며 재미는 이를 악물었다. 매일 밤 새벽까지 밝혀놓고 공부를 했다.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더욱더 푸른 불꽃으로 세차게 타올랐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녀에 대한 사랑은 독하리만큼 한결같이 새벽녘까지 타올랐다. 재민에게 있어 하루하루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는 한 발짝의 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온전히 책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재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쉴 수도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다. 짧지 않은 긴 세월이었고 숱한 낮과 밤이었다.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긴 재민이 혼자만의 격한 전투였다. 여전히 내게 너의 모습 점이 맞추던 밤 편안한 쉴 곳이 되어주던 너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